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의 활용,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의 활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또 그러니까 발명이나 이렇게 또 저작권 등을 얻고 난 이후에 그것을 권리를 획득하는 단계가 있죠. 그 이후에 획득된 권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의 사업화입니다. 이것은 Commercialization of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의 사업화 이렇게 되는데 먼저 학습 목표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지식재산의 사업화는 등록된 권리, 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뿐만 아니라 우리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등록된 권리를 보유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까지 해온 것인데 거기에서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는 지식산의 보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또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기술 이전하는 것, 등록된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 양도 양수하는 것이죠. 그다음 창업하는 것, 스타트업 등의 창업, 라이선싱은 권리를 확보한 가운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예를 들면 뭐 일정한 비용 로열티를 받는다든지 등의 조건으로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선싱 등 다양한 사업화 방식과 실무 절차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지식재산 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사업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을 넘어서 기술 이전, 라이선스, 제품화, 또 창업, 제품화하는 것, 권리, 특허 권리를 받았다는 것, 디자인 권리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제품화를 의미하지는 않죠.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할 때 실제 물건을 낼 수도 있지만은 모급이라든지 또 투상도, 뭐 정투상법에 의한 제품을 가지고 디자인 출원을 해서 디자인 등록 받는 것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것, 또 서비스를 만드는 것 이것을 제품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창업 등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사업화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권리를 확보한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 이전을 하거나 라이센스를 제공하거나 제품화 또는 창업 등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지식재산 사업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사업화 주기를 그림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먼저 이제 지식재산 보유가 필요하겠죠. 지식재산을 획득하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발명이라고 그러면 발명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걸 발전시켜서 특허 등록 요건, 예를 들면 신규성, 진보성, 또 등록 가능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특허 출원을 해서 그 심사를 받아가지고 재산권을 획득하고 또 그것을 보호하는 것. 보호한다는 것은 유지료를 매년 더 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는 제3자가 그 무작위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도 방지해야 되는 것들이 보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확보된 지식재산을 가지고 기술 이전입니다. 다른 당사자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것. 이것을 양도, 양수 이렇게 얘기하죠. 기술 거래사라고 하는 이런 자격증도 국가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 다음 라이센스 이런 다른 당사자에게 지식재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이것을 라이센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화 지식재산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 이것을 제품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었다면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만든 다음에 만들 때 이미 투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만들고 자기가 만들고 나 가지고 여러 그 공급사 또 투자자와 투자사를 자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하는 것들, 지식재산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 그리고 창업. 창업은 실제로 이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아이템을 또 제품화된 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로 지식재산화 사업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사업화의 일반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술 확보가 필요하겠죠. 에, 기술을 확보하고 나서 두 번째, 기술 가치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해당 기술에 대해서 역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에,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가치 평가한 다음, 그리고 가치 평가된 걸 기반으로 해서 시장 및 수요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업화 일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사업화 전략을 수립을 하고 다음으로는 기술 이전 계약 또는 창업 실행 등등을 등의 사업화 방안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겠죠. 또 여기는 뭐 라이센싱도 있을 테고 또 각종 뭐 계약들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어떤 그 사후 관리 및 수익 회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화 일반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가치 평가를 해서 이 단계에서는 기술의 잠재적 가치와 또 시장 적합성, 어떤 시장에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시장 및 수요 조사입니다. 시장 동향과 소비자 요구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 사업화 전략 수립입니다. 이것은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시장에 뛰어들고 가면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장사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데 가서 뭐 잠깐 열리는 데 가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을 해서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합니다. 그 다음 또는 기술 이전 또는 창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술을 라이센스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후 관리 및 수익 회수입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재정적 수익을 보장합니다. 이렇게 기술 사업화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것. 기술 가치 평가, 시장 및 수요 조사, 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 이전 또는 창업, 또 사후 관리 및 수익 회수 등으로 기술 사업화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업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화 유형은 직접 사업화가 있겠고 간접 사업화 또 창업형 사업화가 있겠습니다. 먼저 직접 사업화는 발명자가 기업을 설립해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발명자가 기업을 설립을 해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간접 사업화입니다. 이것은 제3자에게 기술을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 이것을 간접 사업화라고 합니다. 제3자에게 기술 라이센싱을 하거나 또 실시권을 부여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도 있겠죠. 자기는 연구 또는 발명에 집중하겠다. 또는 저작권, 영화, 연극 등을 만들어내는 저작자로서, 창작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거에 집중하겠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창업형 사업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수립하는 형태, 이것을 창업형 사업화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전략은 직접 사업화, 또 간접 사업화, 그리고 창업형 사업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회사 여건이라든지 또 투자자 또 이런 진행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사업화 방식을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이전 계약의 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 특허나 이 부분을 수업할 때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크게 이렇게 두 개 나눠질 수 있는데 또 강제 실시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실시권은 어떤 특정 기업에 독점적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권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어떤 기업에 뭐 S그룹에
내 특허를 팔겠다 이러고 하면 하는 거는 기술 이전이 되는 것이고, 시식권을 준다고 그러면, 전용 시식권을 준다고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이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해라. 그럼 나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으로 기술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전용 실시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통상 실시권입니다. 이것은 여러 기업에 비독점적으로 기술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독점적인 권리와 비독점적인 이런 권리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통상 사용권은 비독점적입니다. 여러 기업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S그룹도 주고, 뭐 SK그룹도 주고, 또 L그룹도 주고, 뭐 이렇게 K그룹에도 주고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독점적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독점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을 또 독점적인 기간 동안에 특별한 계약이 없으면, 또는 특별한 계약을 통해서 뭐 제3자의 또 2차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통상시식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기업에 줘가지고 당신이 이 분야에서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기업에 줄 수 있는 것이고, 비독점적으로 기술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에서 강제 실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공익 등의 목적으로 법이나 행정 절차를 통해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기술들을, 좋은 기술이 있는데 이것을 원 발명자, 원 출원인들이 뭐 실시하기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공익 목적으로 이렇게 이걸 개발하라든지 출시하라든지 이렇게 그 하는 것을, 법이나 행정 절차를 통해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강제 실시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권리, 기술 사용을 위한 전용 실시권, 또 비독점적으로 기술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통상 실시권, 그리고 공익 등의 목적 등으로 법이나 행정 절차를 통해서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강제 실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이, NDA, 기술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의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이 누출되거나 번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NDA, 이거를 Non-Disclosure Agreement라고,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술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때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NDA, 비밀 유지 계약을 하고, 이거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걸 통해서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강제 실시권 등에 계약하기 전에 이렇게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술 이전 계약의 유형이죠. 전용 실시권, 특정 기업의 기술 사용을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 통상 실시권, 여러 기업의 기술 사용 권리를 비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 강제 실시권, 법적 또는 행정 절차를 통해서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특허를 통해서 뭐 이게 아주 어떤 특정 질환에 유익한 효과가 있는 이런 의학 제품의 특허를 받았다고 했을 때, 한 회사가 너무 독점권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 공급을 안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공익을 위해서 여러 기업에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NDA, 이것은 비밀 유지 계약이라고 하죠. 기술 정보를 공개할 때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것입니다.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 설명을 한번 본다면, A 대학이 보유한 의료기기 특허를 기술 지주회사를 통해서 벤처 기업에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벤처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제품화에 성공할 수가 있겠죠. 기술 이전, 기술 사업을 통해서.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통상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수취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이제 개발하지 않은, 또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기업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통상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화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지적재산권, 지식재산의 상업화에서는 특허 이전, 겁니다.
이것은 대학의 특허를 벤처기업에 이전하는 것. 또 제품 개발은 벤처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제품으로 개발하는 것. 라이선스 계약 등은 이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 다음 로열티 수령입니다. 중소기업이 라이선스 계약에서 로열티를 수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챕터 2에서는 발명 등의 평가, 이것은 IP 평가라고 합니다. 기술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런 걸 가지고 기술 금융 등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나 지식 재산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익힌다. 이는 기술 이전, 투자 유치, 금융 거래 등의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기술 가치 평가사도라는 자격도 있습니다. 기술 거래사도 이걸 할 수가 있죠. 강의 내용은 평가의 필요성 먼저 보겠습니다. 기술의 가치를 수치로 나타내면 거래나 투자 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가치를 적정하게 했는지 감정평가사들도 있고 기술 평가사도 있고 회계사 등도 있고 해서 이것을 평가를 여러 군데 받아봐가지고 수치를 표시하면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이 10억이다, 100억이다, 뭐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래나 투자 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금융 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 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술 평가입니다. 뭐 찬반을 본다면 기술 평가를 통해서 신뢰 구축, 기술 가치 평가는 거래 및 투자 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서 IP 지식재산 금융이라는 걸 통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담보를 해서 지원을 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기 위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금융접근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시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을 할 때 우리가 이 기술이 얼마다 얼마만큼 대출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IP금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가치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를 좀 해달라 신청할 수가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가치 평가의 반대적인 측면을 본다면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기술가치 평가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여러 전문가가 모여서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죠. 마케팅 전문가, 기술 전문가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을 텐데 기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전체 기술 중에서 이 부분이 들어간 거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관적 평가. 평가 결과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어떤 기계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데이터 시트나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 기술들이 뭐 난이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용입니다. 기술 평가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술 평가를 하려면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 시장 조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는 것입니다. 기술가치 평가의 방법론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용 접근법, 시장 접근법, 또 수익 접근법, 실물 옵션법 등의 대체로 4개 정도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비용 접근법을 먼저 보면 비용을 따지는 거예요. 기술 개발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가치를 선정합니다. 어떤 걸 하는데 내가 이게 원재료도 사고 또 인건비도 들어가고 연구기간에 동안 뭐 투자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넣어서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시장 접근법입니다. 이것은 마켓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유사 기술의 거래 사례 있으면 좋겠죠. 또 시장 가격을 비교하여 평가. 이것이 유사 기술이 있다면 시장에서는 유사 기술, 종래 기술이 뭐 거래 사례가 있는지 그걸 보고 그것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마켓 어프로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수익 접근법입니다. 이것은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기술 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서 인컴 어프로치. 앞으로 이제 미래의 이익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기술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져오느냐 하는 건데 기준은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환산하여 기술 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수익 접근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실물 옵션법이 있는데요.
우선 기술의 미래의 불확실성과 또 선택 가능성을 고려한 평가법, 옛 옵션처럼 투자 시점을 선택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물 옵션법은 미래의 기술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 정말로 획기적인 게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선택 가능성을 고려한 평가법. 그래서 옵션처럼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해보는 것, 실물 옵션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볼 때 수익 접근법, 이것은 먼저 우리가 해봤던 것이 뭐 비용 접근법부터 봤었죠. 기술 개발에 실제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비용 접근법. 그리고 두 번째, 유사 기술의 거래 사례와 시장 가격을 비교하는 시장 접근법. 세 번째는 수익 접근법인데 이것은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 또 실물 옵션법입니다. 미래 불확실성과 선택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 평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본다면 기술 분석을 해야 되겠죠. 또 권리 분석, 사업성 분석, 수익 추정, 평가 모형 적용, 보고서 작성 등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술 분석을 본다면 기술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 특성, 또 범위라는 것은 특허라면 특허 청구 범위에 나오는 그 구체적인 기술의 범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권리 분석인데요. 이것은 특허 등록 여부,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 보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또 부여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 권리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 전문가, 뭐 변리사, 변호사, 기술 전문가 등이 권리 분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사업성은 시장의 규모, 수요, 경쟁 환경 분석을 필요합니다. 이것이 국내 시장, 국외 시장들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술, 권리, 사업성 분석 순서로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수익 추정입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비용 분석을 통한 수익 예측. 그래서 기술 평가 보고서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기술 분리 분석에 관한 부분, 권리 분석에 관한 사항, 또 사업성 분석에 관한 부분. 뿐만 아니라 수익 추정, 매출 예상, 이게 뭐 특허 권리가 얼마 남았는데 그동안 매출이 어느 정도 나겠는지 이런 부분들, 기술이 도입기인지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또 쇠퇴기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기술 분석을 통한 수익 예측을 하고 그리고 평가 모형을 적용합니다. 앞서 선택한 수익 접근법, 시장 접근법, 비용 접근법, 또 옵션 접근법 등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또 거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목적과 분석, 내용, 평가 결과 등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 평가 프로세스를 도식화하였습니다. 지식재산을 평가하고 이걸 통해서 기술 분석, 해당 지식재산을 기술 분석하고 그다음에 권리 분석, 사업성 분석, 뿐만 아니라 수익 추정을 해서 평가 모델을 적용을 해서 평가 보고서를 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무 적용을 본다면 기술 보전기금 현행 이제 기보라고 많이 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 등은 기술 신용평가 T10이라고 그래서 테크놀로지 크레딧 프로를 통해서 등급을 부여합니다. 기업은 해당 등급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기술 금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금융, 지식재산금융, IP 베이스드 파이낸스라고 해서 지식재산금융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지식재산을 담보로 해서 담보나 평가 자산으로 활용해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연결하는 실무 구조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금융기관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봅니다. 네, 먼저 지식재산 금융의 개요를 본다면 지식재산에 포함되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그리고 등의 무형자산을 자산화하여 자금 조달에 활용하는 제도를 지식재산 금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중심 기업의 필수적인 자금 조달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금융의 힘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통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담보대출이 있겠죠. 특허나 상표를 담보로 해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형식.
금융기관은 기술 가치 평가 보고서를 참고하여서 대출 여부와 금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IP 보증제도, IP 보증, 기술보증기금 기보, 신용보증기금 신보 등을 통해서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보증 한도는 기술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유리합니다. IP금융 기보와 신보, 보증 한도 창업기업에 대한 것. 그리고 IP 기반 투자 펀드도 있습니다. 또 정부 및 정책 제도 등도 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IP 금융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작업을 연계합니다. 특허청에서는 담보대 제도를 활성화하고 가치 평가 기준을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술금융 활성화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합니다. 지식재산 지원 구조를 그려보면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을 하면은 지식재산은 단순히 등록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화, 또 평가, 금융 등 다양한 지식 활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자산화하고 이를 실질적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지식재산 능력 시험에서도 실무 활용 역량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습자는 각 챕터에서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서 기술 사업화 전략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